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의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한복판, 그 분주한 광화문 광장 바로 뒤편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딘가 모르게 정겹고 운치가 있지요. 옥인동, 옥굿을 옥제 어질 인자를 쓴 그야말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마을입니다. 이 자그마한 동네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도 유명한 인왕산 자락 아래에 다소 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왕산이라 하면 옛날부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던 명산이지요. 그 인왕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이 아직도 옥인동 골목골목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옥인동은 그저 평범한 동네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 시절에는 글깨나 한다는 시인들이 모여 한수의 시에 자존심을 걸고 겨루던 시문학의 성지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재 화가 겸재정선 선생께서 직접 붓을 들어 그림으로 남길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던 명승지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둡고 답답한 시절,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셨던 우리 민족의 영원한 시인 윤동주 선생께서 그 유명한 서시와 별 해는 밤 자화상을 써 내려가셨던 곳이 바로 이 옥인동입니다. 또 한국 동양화의 거장이신 청전 이상범 선생, 그리고 남정 박노수 선생께서 평생 살며 그림을 그리셨던 곳도 바로 여기 옥인동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네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모시고 옥인동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 보석 같은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마음 편히 자리에 앉으셔서 옥구슬처럼 영롱한 우리 옥인동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고을고을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손가락 한번 까딱해 주시는 그 작은 정성이 우리 고장 이야기를 살리는 큰 응원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옥인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옥인동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시고 경복궁역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옥인동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속한 법으로 정해진 동, 그러니까 법정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동으로는 천군 효자동의 관할 아래에 있지요. 서쪽으로는 인왕산이 든든한 어버이처럼 동네를 굽어보고 있고, 동쪽으로는 자문로라는 큰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왕산로와 피룬대로가 옥인동을 지나고 마을버스, 종로 99번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지요.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이 마을버스가 없으면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걸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옥인동 어르신들에게는 이 마을버스가 그야말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옥인동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이 이름의 사연이 또 재미있습니다. 우리 옥인동은 본래 두 마을이 하나로 합쳐져서 생긴 이름입니다. 1914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직후의 일이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폐합하면서 옥동이라는 마을과 인왕동이라는 마을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옥동의 옥자와 인왕동의 인자를 따와 옥인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옥동은 또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바로 옥류동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옥구슬 옥제흐를 류자를 쓴 옥류동. 이 마을 안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하다 하여 옥류동이라 부른 것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인왕동은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그 인왕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인왕동, 그리고 그 인왕동의 인자가 옥인동의 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인동이라는 이름 안에는 옥구슬처럼 맑은 시냇물과 우뚝 솟은 인왕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셈입니다. 참 정겹고 운치 있는 이름이지요. 행정구역의 변천사를 잠깐만 더 따라가 볼까요? 1914년에 옥동과 인왕동이 합쳐져 옥인동이 된 뒤 1936년에는 일본식 이름인 옥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라는 글자는 일본말로 마을을 뜻하는 글자이지요. 우리 정겨운 동네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갈아치웠으니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겠습니까? 그리고 1943년에 종로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옥인동도 종로구 옥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종로구 식구가 된 것이죠. 마침내 1946년 광복 이듬해에 일본식 전기라는 이름을 내던지고 떳떳하게 옥인동이라는 우리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르는 종로구 옥인동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광복 직후의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바꿔놓았던 그 이름을 우리 어르신들의 손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옥인동을 품고 있는 인왕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왕산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어슬렁거렸던 산이라 하여 인왕산 호랑이라는 말이 따로 생길 정도였지요.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인왕산 호랑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호랑이가 사람들 사이에 내려와 닭을 물어가고 송아지를 채갔다는 무서운 예시이야기. 그 무대가 바로 우리 인왕산입니다. 조선을 세우신 태조 이성계께서 한양을 대읍으로 정하실 때 무학대사라는 큰 스님과 함께 어디에 궁궐을 질까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그때 무학대사께서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인왕산은 본래 우리 한양, 우리 서울의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던 거룩한 산인 셈이지요. 그 인왕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옛 어른들은 옥류동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천이라는 것은 시냇물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 옥류동천은 세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졌는데 본류가 흘러내리는 골짜기를 인왕동이라 부르고 또 다른 줄기가 흘러내리는 곳을 옥류동이라 불렀습니다. 이 두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옥인동의 심장과도 같은 곳, 그 유명한 수성동 계곡입니다. 수성동 계곡, 이 이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자는 물수자요, 성자는 소리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성동이라 하면 물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이 계곡의 물소리가 어찌나 시원하고 우렁찼던지 동네 이름이 아예 수성동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성 한복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한양의 도심에서 인왕산 자락에 시원한 물소리가 콸콸 들려오는 그 정경을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도성 한복판에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골짜기가 있었으니 글깨나 짖는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이신 안평대군께서도 1442년에 비해당이라는 별장을 이곳에 짓고 한가로이 논이셨다고 전해집니다. 안평대군이 어떤 분이십니까? 글씨와 그림에 모두 능통하신 조선 최고의 풍류왕자가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사랑한 곳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 옥인동의 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 선생입니다. 1676년에 태어나 1759년에 돌아가신 겸재 선생은 우리 산천을 직접 발로 누비며 그 모습을 화폭에 담은 위대한 화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화가들이라 하면 중국 산수를 흉내내어 그리기 일쑤였는데 겸재 선생께서는 우리 땅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붓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룩한 뜻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겸재 선생의 그림을 우리는 진경산수화, 즉 진짜 풍경을 그린 산수화라고 부릅니다. 이 겸재정선 선생께서 인왕산과 그 주변에 빼어난 풍경 8곳을 그려 장동팔경첩이라는 화첩을 남기셨는데요. 그 8폭의 그림 가운데 수성동이라는 작품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겸재 선생께서도 우리 옥인동의 수성동 계곡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수성동 그림에는 작은 돌다리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기린교라고 합니다. 기린교, 정말 신비로운 이름이지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겸재 선생께서 그리신 그 돌다리, 기린교가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통돌,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돌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다리입니다. 길이는 한 사람 반 정도 되는데 도성 안에서는 유일하게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된 돌다리라고 하지요. 정말 우리 조상들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세월을 견뎌내고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잇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도 그 통돌 다리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켜오신 그 굳은 지조를 이 기린교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체로 유명하신 그분께서도 이 수성동 계곡을 사랑하셔서 수성동에서 비 내릴 때 폭포를 구경하다 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비 내리는 날 수성동 계곡의 폭포를 보며 시 한 수를 읊으셨다니 그 정취가 얼마나 운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안평대군부터 겸재정선, 추사 김정희까지 당대 최고의 풍류객들이 사랑한 곳이 바로 우리 옥인동의 수성동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수성동 계곡이 한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197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창 빠르게 발전하던 시절이지요.
이 수성동 계곡 위에 옥인 시범 아파트라는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살 집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통의 겸재 선생이 그리신 그 풍경, 안평대군이 논이시던 그 골짜기는 콘크리트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빼어난 골짜기를 그냥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에 무려 4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던 옥인 시범 아파트를 헐어내고 골짜기를 다시 파내서 옛 모습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7월 수성동 계곡은 콘크리트의 잠에서 깨어나 마치 겸재 선생의 그림 속에서 그대로 걸어 나온 듯한 옛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묻혀버렸던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손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한번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아내고 한번 묻혀버린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끈기와 지혜. 이것이야말로 5,0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마음만 먹으시면 겸재 정선 선생이 그리신 그 풍경 안으로 두 발로 걸어 들어가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옥인동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장 옥인동,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고을고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손가락 한 번씩만 까딱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더 깊고 흥미로운 옥인동의 이야기,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옥인동에 살았던 자랑스러운 인물들과 깊은 역사의 흔적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시 한 수 짓는 일에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양반 사대부들만 시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에 끼어 있던 중인들, 그러니까 관청에서 일하던 설이라든가 의술을 펼치시는 분들, 통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중간 신분의 분들도 시 짓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그들의 학문과 솜씨가 양반 못지않았는데 신분 때문에 마음껏 펼칠 자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답답한 가슴을 시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 시절 우리 옥인동의 송석권이라는 곳에서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86년, 그러니까 정조 10년의 일입니다. 천수경이라는 분이 인왕산 자락 옥류동 골짜기, 큰 소나무와 너럭바위 아래에 소박한 초가집을 짓고 사셨습니다. 천수경 선생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시 짓는 솜씨가 뛰어나신 분이었지요. 부유한 중인 집안의 자제들이 다투어 그분을 모셔다가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이 무려 50명에서 60명에 달해 반을 둘로 나누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 그렇게 많은 제자를 거느리셨다니 그 학식과 인품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자기 집의 호를 송석권이라 지으셨습니다. 소나무 송자의 돌석자, 그리고 동산 원자,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동산이라는 뜻이지요. 천수경 선생은 이 송석권의 뜻이 맞는 시인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장혼, 김낙서, 임등명, 김태한, 노윤적 이런 분들 13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1786년 음력 7월 16일에 옥류동 계곡에 모여 시 모임을 결성하셨는데 이 모임 이름이 처음에는 옥계사 또는 옥계시사였습니다. 옥계라는 것은 옥류동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다가 천수경 선생이 송석권으로 이사하시면서 모임 이름도 자연스럽게 송석권 시사로 바뀌게 됩니다. 송석권 시사, 이 이름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옥인동에서 꽃 피웠던 우리 민족의 보석 같은 시 모임의 이름입니다. 이 송석권 시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백전이라는 큰 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백전, 글자 그대로 옮기면 흰 백제 싸울 전자, 흰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흰 종이장에 시를 적어 누가 더 잘 짓는지 겨루는 시 대결. 이것이 바로 백전이었습니다. 적게는 30명, 많게는 수백 명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한 수의 자존심을 걸고 겨루었다고 합니다. 이 백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통금 시간에 순찰 도는 술락군에게 잡혀도 백전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 그냥 풀어줬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시 모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통행금지를 어겨도 봐줄 정도로 사회적 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 한 수 짓겠다고 밤길을 가는 그 풍류, 정말 멋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송석권 시사가 있었기에 사대부가 아닌 중인들도 마음껏 시를 짓고 글을 쓸 수 있었고 우리 문학의 깊이가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항문학이라 부릅니다. 위항이라는 것은 좁은 골목길이라는 뜻이지요. 좁은 골목,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피어난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옥인동이 바로 그 위항문학의 본거지였던 셈입니다. 1797년에는 천수경 선생이 무려 333분이나 되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서 풍류속선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의 시를 모아 책으로 엮어내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1818년 천수경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송석권 시사도 차츰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시 정신은 우리 옥인동 골목에 영원히 살아 쉬게 되었습니다. 1791년 음력 6월 보름, 그러니까 우리가 유두절이라 부르는 명절날의 일입니다. 송석권에서 시 모임이 열렸는데 그 모임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긴 분들이 또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단원 김홍도와 또 한 분의 명화가 이인문 선생이었습니다. 단원 김홍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아니십니까? 씨름하는 사람들 그림, 서당 그림 같은 풍속화로 우리 가슴을 푸근하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옥인동 송석권에서 열린 시 모임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옥계 청유첩이라는 이름의 화첩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모여 시를 읊고 화가들이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던 풍류의 절정, 그것이 바로 우리 옥인동의 풍경이었습니다. 또 한 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 그 유명한 추사체의 주인공이시죠. 이분이 1817년 마흔이 차에 되기 전 젊은 시절에 송석권 시사가 모이던 그 뒤편 바위에 가로로 송석권이라는 큰 글씨를 새기셨습니다. 그 옆에는 정축청화월소 복례서라고 쓰셨는데
정축년 4월에 소복내 김정희가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 옥인동의 바위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이 새겨져 있었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바위 글씨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불분명해졌지만 우리 옥인동 어딘가에는 추사 선생의 정신이 깃든 그 자취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옥인동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벽수산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벽수산장이 바로 우리 옥인동에 있던 일제강점기 한국의 아방궁이라 불리던 호화저택입니다. 이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면 윤덕영이라는 자입니다. 1813년에 태어나 1940년에 죽은 자인데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 마지막 황제 순종의 황후이신 순정효왕후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어른이지요. 그런데 이 자가 1910년 한일 합방, 그 치욕의 자리에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말입니다. 친일파들이 순종 임금께 합방 조약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던 그 자리, 황후이신 순정효 황후께서 병풍 뒤에 숨어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듣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차마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옥사에, 그러니까 임금님 도장을 들고 울며 도망치시다가 자리에 앉아 치마 속에 숨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황후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직접 나서서 조카 딸의 치마를 강제로 들추고 옥새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자가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자이지요. 한 나라의 옥새를 빼앗기는 그 끔찍한 자리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 황후의 친 큰아버지가 나서서 조카 딸의 치마를 들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이 끓어오르는 일입니다. 이 천하의 매국노 윤덕영은 그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이라는 자기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려 46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윤덕영은 이 돈으로 우리 옥인동 47번지 일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 무렵에는 옥인동 전체 땅의 절반이 넘는 무려 19,467평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수로만 따져도 축구장 8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프랑스 귀족의 별장 설계도까지 가져다가 14년에 걸쳐 호화저택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벽수산장입니다. 이 벽수산장이 얼마나 호화로웠던지 1921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조선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집이라고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안에는 능금나무 밭, 자연숲, 한옥, 99 칸, 그리고 배를 띄울 만큼 큰 연못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평생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우리 백성들이 이 호화저택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던 그 시절에 매국노 한 자가 옥인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프랑스식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윤덕영은 1940년에 죽었는데 그가 세상을 뜨자마자 그 큰 재산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벽수산장이 덕수병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한국전쟁 때는 미군 장교 숙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부터는 한국통일부 흥위원단이라는 국제기구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위원단은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흔히들 언커크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1966년 4월 5일 이 호화 저택이 지붕을 고치다 난 불에 휩싸여 2층과 3층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7년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다가 마침내 1973년도로 정비 공사 때 완전히 헐려나갔습니다. 천하의 매국노가 우리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 호화 저택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옥인동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옛 벽수산장의 정문 기둥이 골목 한 구석에 박혀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서지고 깎인 채로 흉한 몰골로 거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슬픈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번에는 우리 옥인동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전 이상범 화백, 1897년에 태어나신 우리나라 동양화의 거장이십니다. 이 청전 이상범 선생께서 옥인동 19번지에 사셨습니다. 청전화숙이라는 화실을 차려놓고 후학들을 길러내며 우리 동양화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신 분이지요. 청전 선생의 그림을 보고 계시면 우리나라 산천의 그 부드러운 능선과 안개 자욱한 골짜기가 그대로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 한 포기 1000마디 말보다 우리에게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십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시절에도 청전 선생께서는 우리 산하를 우리 붓으로 그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국노 윤덕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옥인동에서 청전 선생은 우리 민족의 혼을 화폭에 담아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또 행인 이승만 화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 1975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나라 서양화의 한 축을 이루신 분입니다. 행인 이승만 선생의 옥인동 댁이 어찌나 컸는지 앞문으로 나가면 옥인동이고 뒷문으로 나가면 통인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100칸이 넘는 대저택에 넓은 잔디 정원이 있어서 그 정원에서 직접 스케치를 하시며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옥인동 19번지의 한 골목에서 동양화의 청전 이상범과 서양화의 행인 이승만 두 거장이 이웃해서 살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대면대면한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장맛비에 두 집 사이의 흙담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차일피일 다시 쌓는 일을 미루다가 그냥 한 집처럼 터놓고 지내게 되어 그 뒤로 50년 동안을 친한 버스로 지내셨다는 정겨운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또 한 분, 남정 박노수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7년에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거장이십니다. 청전 이상범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림을 배우셨고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신 뒤 1953년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상을, 1955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으셨지요. 그 뒤로도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후학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박노수 선생께서는 1973년부터 우리 옥인동에 한 가옥을 사들여 4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이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박노수 가옥입니다. 1937년에 지어진 이 집은 한국식과 서양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절충식 건축의 본보기로
1991년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문화재 자료 가운데 첫 번째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 것이지요. 박노수 선생께서는 와병 중이시던 2011년에 평생 모은 작품과 골동품, 그리고 사시던 집까지 통째로 종로구에 기증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으셨겠습니까? 평생 가꿔온 보물 같은 작품들과 정권, 골동품 천여 점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3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고, 같은 해 9월에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청취자 여러분이 옥인동을 찾으시면 박노수 화백께서 평생 사신 그 공간에서 그분의 그림과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가슴 뭉클하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시인 윤동주 선생 다 아시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시작하는 그 서시 말입니다. 그리고 별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이 모두 윤동주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 윤동주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다니실 때 우리 옥인동의 한 하숙집에서 2달을 머무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 김송이라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였습니다. 1909년에 태어나 1988년에 돌아가신 분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그 2달 동안 우리 옥인동의 그 작은 하숙방에서 윤동주 선생께서 서시를 비롯해 별 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같은 주옥 같은 명시들을 써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시던 그 청년 시인이 우리 옥인동의 어느 하숙방 책상 앞에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한자 시를 적어 내려가시던 그 모습을 손에 잡힌 펜이 가만히 떨리고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별이 박히듯 시가 새겨지는 그 밤을 말입니다. 그 시들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별이 되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등불이 켜진 자리가 바로 우리 옥인동인 것입니다. 매국노 윤덕영이 호화저택 속에서 잘 살고 있던 바로 그 옥인동에서 한쪽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우리 민족의 양심을 적어 내려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매국노와 애국시인이 공존했던 셈이지요. 그러나 결국 매국노의 호화저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고, 가난한 청년 시인의 시는 1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가슴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이 가슴 벅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옥인동 이야기,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많지요. 이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사연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고을고을의 이야기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한 번씩만 까딱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들으신 옥인동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본 서울 종로구 옥인동,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옥인동의 위치와 이름의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옥인동은 인왕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법정동입니다. 1914년에
옥동과 인왕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옥인동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옥동의 옥은 옥구슬처럼 맑은 시냇물 옥류동에서, 그리고 인왕동의 인은 우리 한양의 든든한 진산 인왕산에서 따온 것입니다. 옥구슬과 인왕산이 만난 마을, 이름 자체가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 옥인동의 자랑인 수성동 계곡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소리가 우렁찬 골짜기라 하여 수성동, 안평대군이 비해당을 짓고 논이셨고, 겸재정선 선생이 장동 팔경첩의 그림으로 남기셨으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시를 읊으셨던 그 명승지입니다. 한 덩어리 통돌로 깎은 기링요가 도성안에서 유일한 원형 보존 돌다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가슴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리고 1971년 옥인 시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던 이 계곡을 2010년에 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복원해낸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로 옥인동에서 꽃피웠던 송석권 시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조 임금 1786년에 천수경 선생을 비롯한 13분의 위양시인들이 결성한 송석권 시사. 이분들이 봄, 가을로 백전이라는 시 대결을 벌이셨고, 한 번에 수백 명의 시인들이 모일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죠. 단원 김홍도와 이인문이 그 모임을 그림으로 남기셨고, 추사 김정희가 송석권이라는 큰 글씨를 바위에 새겨주신 곳, 바로 우리 옥인동입니다. 평민에 가까운 중인들의 손에서 위항문학이라는 우리 문학의 한 줄기가 환하게 피어난 곳입니다. 넷째로 옥인동의 슬픈 그림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하의 친일파 윤덕영이 옥세를 빼앗은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사들인 옥인동 47번지 일대, 그리고 그가 14년에 걸쳐 지은 호화저택 벽수산장. 한국의 아방궁이라 불리던 그 건물은 1966년 화재로 무너지고 1973년에는 완전히 철거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옥인동 골목 한 구석에는 그 정문 기둥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다섯째로 우리 옥인동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전 이상범 화백, 행인 이승만 화백, 그리고 남정 박노수 화백. 1937년에 지어진 박노수 가옥은 서울시 문화재자료 1호이자 지금은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시인 윤동주 선생께서 2달 동안 머무시며 서시, 별 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을 써 내려가신 곳이 바로 우리 옥인동의 어느 하숙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인동의 앞날은 어떠하겠습니까? 요즘 옥인동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역사 문화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 한옥과 골목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이 살기 좋고 또 우리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친일파 윤덕영이 첩을 위해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은 서울시가 사들여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조차 우리의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우리 후손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노수 미술관, 수성동 계곡, 그리고 인근의 윤동주 문학관과 동인시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역사 문화의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외국 손님들도 이 길을 걸으며 우리나라의 깊은 멋과 정취에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탄이 바로 우리 옥인동의 자부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왕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 옥인동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옥류동천의 맑은 물은 오늘도 골목 사이를 흐르고 있고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북끝과 단원 김홍도의 화폭, 추사, 김정희의 글씨, 그리고 천수경의 시 한 수, 청전 이상범의 산수와 박노수의 청록색 화면, 무엇보다 윤동주의 그 시 한 줄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옥인동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옥인동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박물관이요, 살아있는 시집이요, 살아있는 화첩이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시거든 봄날 햇살 좋은 오후에 한 번쯤 옥인동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왕산을 등지고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박노수 미술관 정원의 향나무 향기를 맡으며 또 윤동주 시인이 머무셨던 하숙집 터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신 채 서시를 한번 가만히 읊어보십시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우리 옥인동이 품고 있는 그 깊고 맑은 정신이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빛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